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는 남한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서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 때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산 금정구의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야권 단일화 이후 기세가 오른 만큼 투표 직전 막판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한 말이라는 입장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민정 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 씨의 결혼식이 열린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 이후 나란히 혼주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비리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전방에 포병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경의선, 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아직 폭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철도 모두 끊었죠. 그러면서 북한을 요새화하겠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과 포병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것, 그 큰 흐름상엔 같은 것 같지만 지금 이 무인기에 더욱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평양의 중심부가 뚫렸거든요. 네. 평양의 중구역이면 광화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거기에 노동당 본부청사, 네. 김정은 위원장 지금 머리가 뚫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도는 안 되지만 아마 몇 명 징계받거나 숙청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완전히 중심부가 뚫린 거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일, 9일, 10일 세 번 뚫렸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건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자작극이라면 저렇게 본인들이 중심부가 뚫렸다고 부끄러운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이제 비상태세로 전환했어요. 그 평양 방어를 강화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포병부대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무인기가 가면 네.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하. 근데 격추하게 되면 낙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매뉴얼상 우리는 응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포병부대가 재응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긴박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면이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황 관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도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영공 침범이거든요. 네. 풍선하고 다르니까. 그렇군요.
한 번만 더 도발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 평양 상공에 침입한 무인기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자,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저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도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 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은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속보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 수단 활동 태세. 이거 긴급 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우리 측을 향해 무인기를 보내왔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대통령실 상공을 날아가는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응 또는 보복으로 보낸 게 발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보냈는지는 지금 일단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 북한 자작극일 리가 없고요. 네. 우리 군이 보내면 저렇게 허술하게 안 보내죠. 어허. 이번에 보낸 거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네. 전단도 허술하고 저게 살포가 안 되게 묶어놨거든요. 네. 통째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군이 저렇게 보냈다면 욕먹어야죠. 저 정도밖에 안 됐냐고.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이 그런 일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말한 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 말씀이시죠? 해주면 북한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그러면. 아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누가 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자작극도 아니고 우리 자국도 아닙니다. 아. 제3의 단체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굳이 알더라도 공개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이유가 없죠. 알려주면 북한만 좋은 거죠. 주체가 명백해지니까. 네. 자, 일단 북한 평양 상공을 침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를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왔던 대북 단체가 있죠. 이 대북 단체에서는 이번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부정은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솔직히 했고 우리는 헬기형으로 한 거지. 다 있어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그런 모양의 드론은 민간 단체에서라든가 할 수가 없다. 일정한 최소한 그걸 하려기만 하면요 50m 이상의 조그만 활주로가 필요해요. 자, 북한이 지적했고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사실 이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전단을 보냈던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박상학 대표나 관련된 단체들이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작극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군도 보낼 이유가 없다. 저렇게 조잡한 거를 보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민간 단체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알려진 박상학 대표의 단체는 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공개적으로 하는 단체보다 네. 그렇지 않은 단체가 기술력이 훨씬 높아요. 기술력이 높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 정도 지금 드론 정도면은 저건 드론 동호회 대학생 정도 수준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금액도 기치 한 200만 원, 네. 항법 장치 한 100만 원, 자동차 내비게이션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GPS 20-30만 원이거든요. 네. 전단 100만 장 인쇄해도 5만 장 인쇄해도 100만 원 안 하거든요. 아하. 저건 아마 5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건 높은 기술도 아니고 네.
드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단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GPS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지점을 정해주면 거기다 떨어뜨리고 돌아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건 활주로 없어도 내려올 때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날릴 때 그냥 잡아서 날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건 생각보다 기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작정하고 보내려고 했다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고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대북 전단지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읽었을 때 화들짝 놀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담아갖고 보내는데요. 이걸 어디로 향해 보내나 그리고 어디에 태워서 보내는지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GPS 항로인데 이게 뭔가요? 남에서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 그 항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낼 때 아까 일단 전단의 워딩을 보면 저게 북한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는 전단은 북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투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fun선을 보내는 게 아니고 GPS를 달면 저게 어디로 가는지 항적이 실시간으로 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 그 예. 지도처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도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조절해요. 그래서 심지어 만주까지 간 게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저 지도를 다 위치까지 그렇죠. 확인하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그런데 기술이 있다. 이번에 무인기는 뚝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고 쓰는 단체 저거는 뭐냐면 네. 저게 디스펜서예요. 디스펜서요. 저건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뿌리면서 갑니다. 한 군데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게 그럼요. 아니라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북한을 관통하면서 뿌리고 가면 못 막죠. 그러니까 비행체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저 장치를 달고 날아다니면 광범위한 지역에 계속 뿌리면서 다닌다. 이미 이제 풍선으로는 저 장치가 가동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단체는 굉장한 기술 같지만 가서 그냥 뚝 떨어뜨리고 왔거든요. 아하. 근데 만일에 전문적인 단체라면은 저렇게 해서 그냥 뿌리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기술은 생각보다 기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께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신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아마 작정하고 전문적으로 대북 전단지를 뿌리려고 했다면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에 디스펜서요. 한마디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배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하거나 어디로 가는지까지 정확하게 GPS로 작동을 시켜서 할 텐데 이번 건은 저 단체는 분명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기술력은 있는데 네. 대북 전문 단체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그 RC나 드론에다가 저 장치를 결합하면 네. 이게 뿌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래도 못 막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북 전문 단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왜 저런 걸 보냈을까요? 제가 알기로 이미 드론 동호회나 드론 네. 전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한두 차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단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언젠간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저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네. 저게 이제 소위 평양 대공습이라고 그래서 그쪽 네. 은어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뿌리고 오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거는 생각보다는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쭉 떨어졌거든요. 네. 전단 분리도 어렵게 돼 있고 전단 내용도 북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북한 자작극도 아니고 우리 당국은 전혀 아니고 더더욱 아니고 대북 전문 단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네.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기술만 있으면 북한 평양 상공을 갔다 올 수 있다. 사진까지 찍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방공 시스템, 방공 능력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일단 이제 평양을 찍어온 사진은 없고요. 네. 금강산이나 접경 지역을 찍어온 아하. 건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네. 찾고 있고요. 북한의 방공 능력은 돈이에요. 네. 돈이 없으면 방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했던 게 세계 최고로 조밀한 2중 3중의 평양의 방공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 그게 뚫렸다는 게 허접스럽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대북 전단 글쎄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뭔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 커트 캠벌이라고 네.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네. 굉장히 지한파고요. 네. 작년에 제가 그 김기현 대표가 방미했을 때 같이 제가 그 당의 국제위원장으로서 갔었는데 그때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12일이었던가요? 여기서 저 ICBM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북한. 그때 백악관으로 불러서 특별하게 45분 동안 설명까지 해준 굉장히 저희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좋게 생각하는 분인데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근데 그 선거에서 지금 이슈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몇 개가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것 때문에 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것이 지지율에 굉장히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만에 하나 한국에서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보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자중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조한범 위원께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원래 전문단체가 보내는 전단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글씨체도 그렇고 사용하는 단어도 북한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문장과 단어들의 표현으로 보내는데 근데요, 이번에 지금 북한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전단지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북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 남한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담긴 내용들을 보니까 김정은 부녀의 명품 사랑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자작극이 아니라는 부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김정은의 이 딸 주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프랑스 명품 브랜드 옷을 착용하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매체에서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명품을 둘렀다. 이런 민심 위반이 생길 걸 저어해서 뭐 희미하게 처리했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알리는데 좀 주력한 전단지를 배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계를 착용한 부분도 했는데 이 시계가 다들 아시는 스위스 명품 시계인데요. 네. 이 저렴한 것으로 치더라도 한 1,5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은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공궁에 처해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 의원님, 일단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제발 좀 그만 보내라라는 뜻이 담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면 뭐 포병부대도 배치하고 발사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끔찍한 참변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거든요. 그걸 뒤집어 얘기해 보면 자기들이 끔찍한 참변을 당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하. 그리고 지금 만일에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이 없으면 북한은 대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게 있으면 지금 나온 말로 보면 대통령 상공에 자기들도 보내겠다. 네. 그다음에 무인기 사격하겠다. 네. 우리 측이 사격을 하면 자기들도 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발적인 중대로 커지는 건 아니고요. 네. 만일에 무인기가 추가적으로 가는 상황이 없다면 네. 현재 긴장 상태 정도로 유지되는 상황이지 북한이 먼저 도발할 만한 그런 여력이나 네. 이유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까 저희에게 자료 제공해 주신 전문적으로 북한의 전단지를 보내는 단체 어떤 단체인지는 혹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수는 없나요? 네, 거기 써 있습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고. 근데 이제 그 단체는 저런 무인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요. 비공개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단체. 현재까지는 이제 대북 전단 풍선만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인기와 풍선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하. 영공 침해 의도가 확실한 게 무인기고 풍선은 북한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남한이 보냈다고 하면서 아주 발끈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 단체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요. 저희와 함께 금정을 위한 이 길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이니까요. 지치지 말고 잘 같이 가보시죠. 저희가 금정을 바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민심의 바다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번에 금정구에서 국민의 옐로우 카드, 2차 옐로우 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표로 아무 문제 없구나, 그냥 쭉 가자, 이래서 퇴행과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바다를 향한 대화 같아서 선장이 맨날 술 먹고 너 옛날에 나하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해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똑같은 사람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번 정치권 이야기 두 분이 추가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들은 주말 사이에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죠. 부산 금정구.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승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한다. 저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 금정구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 앞에 사과 인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도함을 경험하시니 어떠십니까?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시더라도, 조국혁신당을 미워하시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대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죠. 더군다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아주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부산으로 또 뛰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부산 금정 지원 유세를 좀 부탁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흔쾌하게 받아서 오늘 바로 부산 금정으로 가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순하게 그냥 후보만 단일화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부산 금정구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 제2의 심판을 이번 부산 금정에서 이루어내자 하는 네. 부분에서 일단 저 양당의 의의가 투합이 된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투표인데 그 직전에 조국 대표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1대1의 초박빙의 상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그 힘이 된 것이고 이번 그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조국 대표가 부산까지 달려가서 지원 유세,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것. 자,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기득권 깨겠다고 민주당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호남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부산 금정에 가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선거운동을 하신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정치인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만 보는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 의원의 자녀분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정 입학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입학 취소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대학교가 금정구에 있는데 부산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특히 금정구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부산 시민들이, 특히 금정구민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분들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할지. 자, 조국 대표가 부산에 지원 유세를 간 부분, 이것에 대해서 조국 대표의 등판,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박빙의 여야 후보들 간에 지금 치열한 막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살펴보니까 아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판에. 그런데 그 조국 대표의 등판은요, 저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것은 야권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막바지 부산, 울산, 경남 유세에 등판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조국 대표가 지금도 대법원 재판을 뭐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딸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때문에 받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 입학해서 입학을 해놓고 성적도 나빴던 딸이 장학금 받은 것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부산대 의전원에 가고 싶었던 학생의 기회를 뺏은 것이고 부산대 학생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조국 대표가 부산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한다. 자, 부산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부산 금정구에 있어요. 저분 와서 유세하실 자격이 없는 분인데 오히려 와서 저렇게 하면은 금정구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충수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별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되는데 그 수준급 외상센터를 뒤로하고 굳이 헬기 띄워서 서울대병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그 당시에 또 잘하는 병원 운운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언행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에서 금정구민들께서 2조를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네. 총선 때 국민의힘 전략 2조 심판론이었죠. 대패했습니다.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겁니다. 민심 위반이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라면 이렇게 접점으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그래도 금정에서 이겼거든요, 국민의힘. 그런데 이렇게 바짝 붙는 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조국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지금 부산 금정 구민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조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까? 이렇게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 계속 하락세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 각을 세우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지표가 반영된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산 금정구가 지금 뜨거운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발언 때문에 파장이 또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폐륜적 언행이다라는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들 입속이 중요하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언행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폐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 선동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부산 금정구청장이 과로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치러지는 선거를 두고 세금 낭비다, 이런 식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저 김영배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런 말 써도 모르겠는데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것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했다 뿐만 아니고 혈세 낭비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거는 그 선거를 뛰어넘어서 제발 좀 민주당이 이 선거마저도 정쟁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조국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서 정권 심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금정구청장을 뽑는데 정권 심판을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는 금정 구민을 위해서 네.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그 만약 하나 저 얘기가 먹혀들게 하려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만에 하나 저기서 그 구청장이 뽑히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잘 되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잘 된다고 그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봤자 본인들에는 별로 선거적으로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본인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김영배 의원, 지난 11일에요. 전임 금정구청장 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파장을 우려한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의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이런 거가 자칫하면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여튼 그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신중한 발언이 아니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또 김영배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김영배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는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저희가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그 김영배 의원이 물론 실수는 했습니다만, 김영배 의원이 고인에 대해서 뭐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네. 하여튼 김영배 의원의 사과가 진심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김영배 의원이 저걸 모르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배 의원이 고향이 부산 금정이에요. 그러면 자기 고향에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지원 유세를 가는데 그 선거가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고향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자, 부산이 고향인 국회의원도 저 정도일 텐데 그러면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평소에 오죽 부산에 관심이 없으면 저는 저런 망언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대변인님 드릴게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만약 진짜 진정성 있으면요, 선거 전에 윤리위에 넘겨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뜨거운 사안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패널들끼리도 아주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는 사안이군요. 자, 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됐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전남 영광의 사전투표율이 43.06%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도입일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이 투표율을 놓고요, 사전투표가 끝나면 항상 여야 모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격전지였다는 걸 보여주는데, 네. 유불리를 선뜻 언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객관적으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 진보당세도 상당히 강하게 이 지표로 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자로 사전투표장으로 나가게 되는 여러 동인들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한테만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같이 이제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판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단순 투표의 참가율만 보고 유불리를 단정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불리 단정하기는 이르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지금까지 봤던 패턴을 보면은 진보 진영 쪽에 유리했잖아요. 네. 근데 진보 진영이 지금 영광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당이 꽤 거기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진짜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부산 금정은 지금 약간 낮은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는. 저것만 봤을 때는
본투표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더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전에 사전에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들이 워낙에 박빙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놓고 선거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김영배 의원의 발언 파장 이후에 지금 당 전체에다가 좀 자제를 해라. 막말이나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선거는 정말 막판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 증권이 분리부에 무게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언급한 데 이어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이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실 인사권까지 겨냥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재보궐선거와 대통령과의 독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 대표이자 또 정당으로서 국민의 여론, 민심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련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사과와 활동 자제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그 대국민 입장문에서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걸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어떤 외부적 고려도 없이 판단하면은 그것이 곧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은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어떤 특정한 라인에 관해서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파다하게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일단 뭐 야권 패널도 패널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편한 입장이 아닐 거거든요.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입장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매우 불편하겠죠. 네. 매우 불편하고 지금 독대까지도 하겠다고 나왔는데 물론 사실 그 컨펌 받은 건 저희가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네. 날짜도 안 나왔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대통령과 만약 독대가 성사가 되면은 그때 대통령께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답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우리 송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인적 쇄신 이건 진짜 대통령 그 권한인데 고유 권한인데 네. 그것까지 건드리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좀 개방된 마음으로 나와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지난 몇 달간 지내면서 그 국민들하고 대화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러다가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예정된 독대까지 또다시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 보도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확인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제작진이 저에게 조금 전에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금 9월 4주차부터 10월 2주차까지 나온 추이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긍정 수치가 25.8에서 27.9로 살짝 늘어나는 듯 했다가 다시 25.8로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부정 평가는 70.8에서 68.1로 잠깐 낮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71.3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9.9에서 32.7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30.8로. 그러나 민주당 43.2, 이 9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42.4로 살짝 유지가 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43.9.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좀 오르내리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한동훈 대표 일단은 빨리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면서 꺼낸 인적 쇄신 카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카드, 구체적으로 누굴 겨냥한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라인이 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 상황이죠. 행정관이라든가 또는 뭐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뭉쳐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선봉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거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김 여사 라인, 이 실체가 지금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녹취록에서도 몇몇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이름이 사실 실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 지난 4월 달에 총선 참패하고 난 이후에 그 박영선 총리설 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사실 굉장히 오락가락하는데 그 오락가락한 와중에 이 그 양정철 또 박영선 두 분에 대해서 인사 검토가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비서실에서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사 쪽의 라인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김 여사 라인 또 김 여사가 계시는 한남동 공간에 자주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또 한남동 라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칠간신이라고 해가지고 7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없애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달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명쾌한 입장의 정리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또다시 높였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당정 저조한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린다는 그런 권성동 의원님의 페이스북글이 있었는데요.
본인 개인 의견 아닐까요? 권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탄핵 공포 마케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치, 신뢰를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상태로 독대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에 관한 얘기를 전달받은 게 제가 있긴 한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만남 자체가 그렇게 뭐 막 언제고 뭐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고요.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저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의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물론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말씀 또 대통령실의 발표는 최종 상태, 파이널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독대에 관한 건의를 수용하셨다라고 네. 했으면은 저는 그것은 당연히 독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면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워딩을 약간 다르게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 독대에 관해서는 물론 뭐 형식이나 시점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내용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듯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변화와 쇄신을 향한 그런 방향의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끝나는 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민정 씨가 어제 결혼식을 올렸죠.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혼 이후에 함께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혼주석에 나란히 서서 이 모습이 아주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이후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자녀의 결혼식에 이제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자녀의 혼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사실 이 결혼식 장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비공개로 치러졌기 때문에 네. 그 안의 모습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 이제 하객들에게 인사도 건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을 함께 보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네. 자녀의 결혼 누구나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혼주석에 나란히 있는 이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모습이 사진으로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최태원 SK그룹의 차녀 민정 씨 재벌가 자제로서는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지난 2014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서 군 생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새신랑과 새신부의 인연에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동네 이웃 사촌이었다가 지금 백년가약을 맺게 된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벌가의 흔치 않은 결혼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인 점, 중국계 미국인이죠. 거기다가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군인들의 결혼이다. 예비역
군인이기도 하지만 군인들의 결혼, 국제 결혼 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재벌가의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뭐 혼맥을 위한 그런 결혼이다, 정략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두 사람의 만남 역시도요 공통된 관심사에 의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워싱턴 DC에 살 때 이웃 사촌이었다고 해요. 이웃 사촌으로 이제 살게 되면서 특히 군이라는 공통점. 최민정 씨도 해군 소위로 임관된 그 모습, 중위로 전역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이 배우자 상대로 알려진 케빈 황 씨 역시도 미국 해군에서 근무한 전력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군과 관련된 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군이라는 공통 관심사 때문에 두 사람이 급격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벌계이기 때문에 뭐 혼인에 있어서도 어떤 유력 가문과 유력 정치인과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 자녀들 세계에서는 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상대 찾아가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군인의 결혼이어서 예식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전사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예식이 시작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테이블이 또 하나 마련돼 있었다고요? 어떤 테이블이었죠, 그게? 네, 이제 흰색 테이블이 예식장 한켠 뒤편에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결혼식에서는 종종 특히 군인들의 결혼식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순직 군인들을 그런 기리는 의미로서 아하.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예식에서도 이런 이 풍습이 그대로 가져와졌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만큼 한국과 미국의 순직 군인들에 대한 그 예우를 갖추는 시간도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뜻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례 같은 부분도 생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최민정 씨도 원래 보통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버진로드를 입장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서 네. 보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단독 입장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거든요. 요즘 결혼식은 사실 어떤 정해진 풍습이나 관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방식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기리는 방식대로 이어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결혼식에서도 잘 담겼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벌 총수들도 총 집합됐었다고요, 어제? 뭐 총 출동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 네. 보니까 일단 뭐 SK 최씨들은 다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재용 회장, 구광모 회장, 한화, 뭐 CJ 등등등 뭐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네.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초청 받았는데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김종인 위원장님도 오셨고. 네. 권영세, 김재섭 의원. 사실 김재섭 의원을 제가 어제 이거 끝나고 봤거든요. 잠깐 차 마시면서. 네, 네. 우리 동네 근처라서 네. 밥은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식을 가신 건 아닌데 저는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 일이 있어서 또 근처를 한번 김재섭 의원이 끝나고 나서 네. 시간이 남다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아하,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재벌가 자녀의 결혼 이야기 주말에 있었던 또 관심사였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나라 전체가 지금 들뜬 분위기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흥분인데요. 앞서 출판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한강 작가가 밝혔는데 정식 소감은요. 2달 뒤에 스웨덴에서 들을 수 있다고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사실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타전이 됐지만 실제로 수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현지 시각으로 12월 10일에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여식은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스톡홀름 콘서트홀 무려 규모가 1,800석이 넘는데 이곳에서 수여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강 작가는 지금 칼 16세 구스타프 9강이 직접 이제 메달을 수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달이라고 하면 또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데 앞에는 노벨의 이 초상화가 좀 각인돼 있고요. 뒤에는 한강 작가의 이름이 새겨진 이 18캐럿 금 175g의 메달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이후에는 만찬도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스톡홀름 시청 블루홀에서 배구 코트 9배가 넘는 규모에서 만찬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잔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강 작가는 이런 잔치상 받고 싶지 않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는 마당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잔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밝혔고 그 SNS 글이 또 이 책을 번역한 번역 작가 SNS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됐다면서요? 변호사님? 그렇죠.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뻐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실 저 역시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강 작가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 수상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의미. 저도 그렇죠. 네, 정말 듣고 싶지만 사실 그 기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이 노벨문학상 시상식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NS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강 작가님은 수상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묵묵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과 그 표현을 글로써 남기고 계신 그 작업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상 소감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마을에서 축하 잔치 벌인다고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라면 온통 다 사람들이 싹 사가고 있습니다. 주문 폭주 때문에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판 인쇄업계는요, 예상치 못한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쇄물이 올라온 거예요.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38,000부입니다. 오늘 토요일 쉬는 날인데 전 직원 특근을 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출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말에 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고생이 한 달이고 1년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한강 져서 있으면 다 살라고 그러는데 없어. 한강 몽고 반점도 쳤더라. 원래 안 찾았어. 2005년 그 이상문학전지. 한강이 됐다니까 찾았어요. 교보문고 데이터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한강 작품의 판매량 910배 올랐다고요? 네, 동기 대비 910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도요, 발빠르게 저희 집은 지금 채식주의자만 제가 갖고 있어서 다른 책들 구입하고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구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주말 내내 인쇄소, 출판소 모두 지금 철야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뿌듯한 점이요. 한국에서만 이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과 함께 이 일본어 번역판은 이미 다 동이 났다고 하고 네. 영문 번역판 정도만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 작가 신드롬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고요. 한동안 국내 출판업계가 정말 불황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책 읽는 대한민국 그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지어 새 책을 살 수 없으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금 중고책이 거의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완전히 품귀 현상인데요. 그래요? 굉장히 비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판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강 작가가 냈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의 초판 사인본은 무려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사인이 있는 중고책. 그렇습니다. 또 초판본이고. 근데 원래 이 책은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는 9,900원에 팔리는 책인데 네. 이만큼 상승한 거고 채식주의자도 50만 원에 올라온 글이 있고 소년이 온다 또 특별 한전 양장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만 원에 팔겠다. 또 여수의 사랑 초판본은 30만 원.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근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25만 원 팔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판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돈을 올려서 40만 원, 5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글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채식주의자 때문에 채소 다루는 식품에서 주가까지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노벨 문학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들이죠. 경북 칠곡군에서 탄생한 이른바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8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랩의 즐거움을 느껴서 결성된 그룹인데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내 때리는 누이, 내 때리는 애기, 내 때리는 손년, 내 때리는 옥도, 내 때리는 모선, 내 때리는 필선, 내 때리는 숭이. 우리가 빠지면 내리 아니지. 숭이와 칠공주. 영국 나이
영상에서 살짝 보였는데요. 8분의 멤버 가운데 한 분 서무석 할머니의 암 투병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는요. 올해 1월 림프종 혈액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를 숨기고 최근까지도 광화문 무대에 오르는데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매 래퍼로 불리면서 이 순이와 칠공주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그 한글을 깨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노래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이 가사도 붙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업하시는 모습들에서 많은 분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이신 서무석 할머님의 투병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 외에 다른 분들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픔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습에 참여하시고 이 랩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따님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빠른 쾌차 소식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변할 거라고 하는데요. 날씨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서울 하늘 날씨 어떤가요? 네, 화창하던 주말을 뒤로하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흐립니다. 강원과 충남 이남 지역으로는 곳곳으로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비 예보 있고요. 특히 밤사이에 강하게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전남과 제주에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저녁까지는 약하게 내리겠지만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등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최고 기온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전은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로 어제보다 3, 4도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 영동에, 금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주말에는 낮 기온도 20도를 밑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마칩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